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1일 한홍구 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쭉 나쁜 놈들을 해왔는데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그 좋은 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와 선민 한승헌 변호사님 잘 아시죠? 우리 그 김대중 정부 때 감사원장 지냈고요. 우리 저 요번에 엊그제 감사원장 발령이 서두났죠. 김호철 변호사님 적임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그 감사원 민변회장 지냈고 군의문사위 상임위원 지냈고요.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또 아주 청렴 결백하고 또 그러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감사원 잘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이 아주 개판이죠. 뭐 타이거판이 뭐니 그런데 이제 거의 그 참 험한 곳에 그 저 험한 일을 맡으셨지만 이 감사원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아주 적임자 그리고 또 본인한테도 그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한승헌 변호사님의 좋은 후배가 이제 후임자로 와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 우리 김호철 변호사님의 직함에 보통 전 민변회장만 소개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타이틀이 있어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공동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 공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공동 대표직을 수행을 못 하실 텐데 저는 이 이제 이거 하게 되면은 뭐 소송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 하여튼 법적인 일들 뭐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다 그냥 김호철 변호사님만 믿고 있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그 아주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적임자를 잘 발탁했다 하는 이제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꼭 그 김호철 변호사님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우리 역대 감사원장 중에서 사실은 존경할 만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초대 감찰위원장은 좀 지금 감사원하고는 기능이 좀 달랐는데 하여튼 정인보 선생 납북되셨고 그 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특별히 훌륭한 감사원장이다. 그렇게 뭐 이해창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에 좀 잘했죠. 어, 잘 너무 잘해서 국무총리도 돌린 겁니다. 안 되겠다. 통제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양반이 총리 지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하면서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뭐 대법원 판사 시절이나 감사원장 때는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쳤고 그래서 이제 뭐 존경할 만한 감사원장에 우리 한승헌 변호사님 계셨고 그 다음에 문민정부에서는 누가 또 했나 그런데 뭐 특별히 이렇게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특별히 그 기억이 남진 않는데 이번에 김호철 변호사가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한승헌 변호사님은 1세대 인권 변호사. 아마 우리나라에서 인권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때 말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들어서고 박정희 정권 이후에 인권 변호사로서 전업 활동을 하신 분은 거의 처음. 근데 이제 인권 변호사 4인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4인방에는 들어가지 않으세요. 왜냐? 그때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당해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니셨는데 이걸 이제 그 제가 한승헌 변호사님을 이제 옆에서 자주 뵙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개인적으로 그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대신 제가 이제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이해동 목사님을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근데 이해동 목사님하고 잘 친이세요. 동갑내기 1934년생, 34년이 개띠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작은아버지도 34년생 개띠세요. 개띠 그 인물들이 많은데 그 개띠 동갑으로 그 두 분이 아주 절친이셔서 저도 한성원 변호사님을 이제 그 인연으로 자주 뵌 편이고 한 변호사님께서 그 경향신문의 재판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를 2014년인가 연재하셨죠. 그 비슷한 시기에 저는 한겨레 신문에다가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를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비슷한 주제로 글을 써서 가끔씩 한 변호사님이 뭐 전화를 주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런 그 인연으로 뭐 하여튼 그 있는데 뜻밖에도 그 지난 9월 30일에 산린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전북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성원 변호사님을 따랐던 그 팬 그룹들이 모여서 선생님 이제 변호사님 추모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추모 모임 이제 발족식에서 한 변호사님을 좀 추모하는 일종의 강연 같은 걸 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영광이긴 하지만 나 잘할 수 있을까 이제 하면서 그 좀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제 오늘 그 유튜브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걸 진행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 왜 폴리스트 검프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톰 행스가 나왔었던 이것도 벌써 나온 지 거의 한 20년 됐죠? 근데 그 이제 발상이 재밌어요. 모든 중요 사건에 폴리스 검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해서 이제 그런데 그 한승원 변호사님은 진짜 폴리스 검프처럼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안 끼는 데가 없으셨던. 근데 이게 안 끼는 데가 없다 하니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한승원 변호사님을 불러낸 거죠. 많은 사건들이. 그래서 이그 고은신이 이제 좀 요새 몇 년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좀 뒤로 물러 앉으셨습니다만 이 한성원 변호사님하고 또 절친이세요. 공범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60년대 이래 온갖 큼지막한 사건만 일어나면 언제고 어느 곳이고 그의 부지런한 모습 달려와 이제 그렇게 산민요 그러니까 산민의 노래 우리 그러니까 산민이라는 거 뭐겠습니까? 산골 촌놈이란 뜻이죠. 진짜 진안에 그 벽천에서 태어나셔서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한 변호사님께서 부지런히 달려가셨는지 아니면 사건들이 한 변호사님한테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60년대 중반 분지 사건 이후로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는 한 변호사님이 꼭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건 감옥 가 계실 때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 잠잠하다가 하여튼 그 중요 사건에 다 있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을 때는 또 감옥 가셨죠. 그 김대중 나라노모 사건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단 시대의 피고들이라고 이게 아마 그 회가 조금 지난 다음에 나온 건데 나의 용기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다만 정권 차원의 시국 사건을 맡고 나서는 변호사가 드물었던 탓으로 옛날에는 변호사가 진짜 적었습니다. 그 실제 머리 숫자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국 사건을 맡아주는 변호사는 또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마저 변호를 외면하거나 거절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부득이 때문에 변호사가 되었다. 겸손의 말씀이지만 뭐 반은 또 사실이기도 할 거예요. 뭐 저 이 시국 사건이라는 게 수입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열혈 당신도 분노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 정력을 많이 쏟게 되죠. 쏟을 수밖에 없고 또 접견도 자주 가야 하고 그 홍성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김근태 그 변호할 때 변호사 접견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변호사 접견 다 시켜주지만 그래서 5기로 허탕을 치면서 12번을 찾아가셨다니까 뭐홍 변호사님도 대단하신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득이 변호사가 됐다 하는데 하여튼 뭐 사건마다 한승원이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분단 시대 피고들을 보면은 인권 변론 목록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쭉 한번 보시면은 이게 한국 정치사예요. 한국 민주화운동 탄압사.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화운동사라기보다 민주화운동 탄압사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은 죄다 그 한 변호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승 형제 사건으로 간첩 사건까지 동백님도 간첩단 사건이죠. 동백님 사건, 통역당 사건, 그다음에 각종 필화 사건 전문입니다. 왜냐면은 한 변호사님이 문인이거든요. 시집도 내시고 그리고
필화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화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윤형도 이 법무사 나중에 법무사를 내셨죠. 그 윤형도 사장님하고 또 절친이 이제 피고인과 그 변호사의 관계였다가 절친이 또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뭐 김상형, 고준환, 뭐 박형규, 권호경 뭐 중요 사건들을 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병림 변호사 구속 사건, 김자 사건으로 이제 딱 이제 이때 구속이 되시는 겁니다. 75년도에 구속이 되면서 좀 끊어졌다가 이제 80년대에 다시 와서 변호사를 재결하면서 이 기사현 사건이라고 또 이것도 그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허병선 목사님 노가바 사건 그리고 80년대가 되면은 이미 이때는 인권 변호사들이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독박을 쓰듯이 다 맞는 시절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사건들을 맡으셨고요. 그때 여기 어떤 뭐 보도지침 사건도 있고 권중희, 유시춘 뭐 사건들 있고 여기 그 한국 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사건은 이게 제가 미국을 안 갔으면은 이때 같이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은 그 이승환 선배 이재화란 이름으로 했는데 뭐 그런 사건이고 하여튼 여러 사건들을 이제 쭉 맡아서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권 변호사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 분들, 그러니까 이돈명 변호사, 조준희 변호사, 홍성우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이제 인권운동 4인방인데 이돈명 변호사는 한승원 변호사님보다 좀 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은 조금 아래고요. 조준희 변호사도 조금 아래일 겁니다. 그 이돈명 변호사는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많으실 거예요. 10살 이상 많으실 텐데 이돈명 변호사는 이제 그 판사 생활을 하다가 뭐 판사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 따님이 8분인가 그래요. 근데 이돈명 변호사님 표현으로는 이 말만한 것들이 어찌나 많이 먹는지. 그러니까 판사 월급으로 진짜로 2, 3일 되면은 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쌀을 붙여주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건 뭐 그 열흘씩 굶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시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사건들을 그 갖고 오니까 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맡게 됐고 조준희 변호사님은 군법무관 출신이셨던가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인권운동 이쪽을 많이 맡으셨고 판사 생활을 하다가 그 김대중 조카가 폭발물 사건으로 그 검찰이 뒤집어 씌운 거죠. 그거 이제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서 시들리면서 거부했다가 하여튼 결국 발부하고 사표를 내고 나오셨죠. 그리고 홍성우 변호사님은 그 사법화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인데 사법화동이 이제 그 흐지부지 끝나고 난 다음에 A혐에서 사표 미인하고 나오셨고 황인철 변호사님은 법관 생활을 하셨던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황인철 변호사님은 제가 뵌 적이 없어갖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요 네 분이 인권운동 4인방인데 4인방은 한승원 변호사님의 동무대로 활동을 하다가 이병림 변호사님이 이제 좀 원로로서 또 활동을 좀 하셨다가 안 좋은 일로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라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 이제 공백을 메우고 특히 80년대 초반에 이제 이 네 분이 아주 그 맹활약을 했었고요. 거기보다 조금 아래 세대로 조영래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하여튼 이 인권 변호사들이 황인철, 조영래, 박원순 세 분 다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김상철 변호사는 굉장히 훌륭하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 특히 김근태 사건 같은 데 맹활약을 했고 한 10년 정도 10년 좀 안 될까? 그 하여튼 그 인권 변호사도 맹활약을 하다가 좀 우파로 돌아섰습니다. 그 서울시장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잘렸어요. 부동산 투기했다 뭐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진보 진영이 자기를 좀 자기 헌신을 했었는데 지켜주지 않았다 하는 거에 대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원래
보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로서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이제 투쟁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한 계기로 해서 이제 우쪽으로 가셨고, 최병모 변호사님은 민변회장도 지내시고 올로비 사건 그 특검을 하셨죠. 그리고 하여튼 민주진영이 이제 원로 변호사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살아계신 분은 최병모 변호사님 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인권동 고영구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고영구 변호사님도 뭐 민변회장도 지내시고 이제 아마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서는 고영구 변호사님, 최병모 변호사님 두 분 남으신 것 같아요. 고 변호사님이 조금 더 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영구 변호사님, 최병모 변호사님을 모시고 제가 한통년 대책위 할 때 임정윤 변호사랑 같이 일본도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운동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인권 변호사들 대표적인 분들이고, 요 아랫세대가 이제 조용래 변호사 아랫세대가 뭐 천정배 변호사, 강금실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뭐 김영태 변호사 뭐 등등 해서 뭐 정법회 세대, 그러니까 민변 주류보다 약간 윗세대들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이제 민변 변호사들로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승원 변호사가 검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검사 요거는 옛날에 법복을 입고 난 검사 시절인 줄 알았는데 자서전 설명해 보니까 법복을 입은 변호사 시절이라고. 아마 요게 검사 시절 아니야. 요것도 변론하는 모습이네요. 변론하는 모습이고. 그렇고 한승원 변호사가 노숙이라는 시집을 한 서너 권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쪽의 문인이고, 이렇게 시집을 낸 시인이다 보니까 필화 사건을 동료 문인들이 이제 맡기면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분지 사건을 맡으면서 그게 본격적인 이제 식국 사건을 맡게 되는 계기였다고 합니다. 이게 분지인데, 분지는 똥분자입니다. 똥땅이죠. 똥땅. 똥덩어리 땅. 그래서 이 소설 분지가 구형을 세게 했어요. 7년 구형을 했는데 유죄인데 선고유예니까 유죄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겁니다. 사실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건데 선고유예가 나와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시긴 했죠. 그렇지만 어떤 떠들썩했던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선고유예도 형을 적게, 그러니까 형이 안 떨어진 거죠. 안 떨어진 거긴 한데 유죄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는 유죄다 해서 좀 분개하셨던 건데, 요거는 이제 홍길동의 10대 손이 어머니와 누이가 미군한테 강간당하니까 미군 기지를 점령하고 뭐 하여튼 좀 그런 우화적인 소설을 썼는데, 이게 이제 뭐 현대문학인가 발표됐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노동신문 민주조선에 실렸나 뭐 하여튼 북한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방공법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최대현이, 박정현이 이제 그런 패거리들이 잡아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분재 남정현 작가가 이렇게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마르고 그렇죠. 이제 노년에는 좀 훨씬 보기 좋은 모습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젊었을 때는 정말 피쩍 마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67년 5월 2일 동백님 사건이 나던 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몇 달 뒤에 이제 한 달쯤 뒤에 6월 7일 날 동백님 사건이 발표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국 사건이 줄줄이 터지는데 한복판으로 이제 한 번 막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선고유예가 사실은 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이 많은 거지만 형사 사건에서 선고유예면은 선방했다. 유무죄를 다투는 데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좀 분개했지만 형량으로 보면은 뭐 집행유예보다도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선고유예가 나온 다음에 웃고 있죠. 무죄가 여기 이제 그래서 저 이 남정현 작가고 안수길 선생님 그 증인으로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승원 변호사님, 안수길 선생, 이원영 그 이제 이원영 씨가 이때 젊은 그 평론가도 아주 날릴 때였죠. 나중에 이제 문화부 장관도 지내고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날리는 그 젊은 평론가일 때 하여튼 법정에 나와서 열변을 토했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한재덕이라고요. 민주조선 주필을 하다가 하여튼 간첩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잡혔나 61년에 잡혔나 그래서 하여튼 고무렵에는 인텔리 간첩으로 그리고 또 저 간첩 수기도 쓰고 뭐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첩계에서는 굉장한 지식인이죠. 전향 간첩 중에서는. 그리고 그 검찰에서는 한재덕을 내세웠고 그 한승원 변호사님은 증인으로 그 안수길 씨는 그 소설가 안수길 선생은 특별 변호인이라는 위치를 부여받았어요. 특별 변호인은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정에서 정식 변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 전문가에게 특별 변호인 그를 그노도 그 모셨고 법학자이자 수필가인 이항영 선생 나중에 홍대 총장 지냈죠. 문교부 차관, 장관은 아니고 차관 지냈고 그리고 이제 박용숙 그 소설가 표문태 선생 여기 표문 그 핵의 아이들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래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피폭자 문제를 다뤘고 또 광장의 최인훈 선생, 최인훈 선생이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해박하죠. 법대에 나온 소설가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사건 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지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인들하고 이제 같이 그 어디 그 서부전선 시찰에 나섰다는데 임원영 선생님 민족문제연구소 지금 이사장인 문화평론가 임원영 선생님 나중에 문인간첩단 사건 때 한승원 변호사님이 그 변론했죠. 그다음에 여기 시인 신동엽, 그다음에 소설가 정을병, 그다음에 이분이 박용숙 씨군요. 박용숙, 그다음에 남정현. 이승우란 시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승원 변호사님 아마 다 30대 중반 시절 한 34, 5 비슷한 연배 그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백님 사건 요 아까 요 사진보다는 조금 전이죠. 동백님 사건이 잠깐만요. 요거는 뭐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억울한 제일교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승원 변호사님하고 여기 문인구 변호사 아마 검찰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한변협 회장 지내고 원래 국가보안법을 58년도에 만들 때는 검사로서 그 실무 이제 국가보안법 계약을 들을 때 근데 이제 문인구 변호사님 설명으로는 아니다. 검찰에서 처음에 초안을 만들 때는 그렇게 독소 조항이 없었다. 그건 자유당이 넣은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그건 사실일 겁니다. 문인구 변호사님은 6월 항쟁 때 대한변협 회장으로 그때 맹활약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가서 이제 일본의 그 억울한 제일동포들을 그 돕는 거고 이분이 징역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득현 씨라고 한국에 왔을 때 거기서 모임인데 소개가 뭐냐 전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다음입니다. 동백님 사건 이제 재판정인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굉장히 큰 사건이고 동백님 사건의 재판장이 나중에 감사원장을 했네요. 그 김영준이라고 언제 때 했나? 박정희 말기에 했나? 전두환 때 감사원장을 한 것 같네. 아니 황영씨가 했고 노태우 때 했나? 하여튼 그 김영준이라고 감사원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 변론을 했냐면 화가 이응노 선생은 그 당시에 그 이응노 선생이 법정에서 그래요. 야
유럽 가봐라. 코리아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이응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유럽 하단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응노 그 선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유명한 납치 사건이죠. 윤희상 이응노를 그 납치해 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선거가 5월 3일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그 6월 며칠 날 있는데 거기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유럽 거주 문화인으로.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잡아들인 거죠. 그렇게 속여갖고. 그래서 이제 이응노 선생이나 윤희상 선생이 굉장히 이제 그 분개하셨고, 그래서 이응노 선생은 재판정에서 조금 울렸다 웃겼다. 그리고 당신도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여튼 이 눈물 흘리는 그 장면.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풀려난 다음에 박인경 여사하고 있고, 여기는 박인경 여사가 아니고 이거 저 누구 아마 집안 조카인가 손녀인가 뻘드는 그 처자인 것 같아요. 하여튼 풀려난 다음에 만세를 부르는데, 하여튼 이 이응노 선생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이돈명 선생도 변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응노 화백이 이돈명 변호사님한테 그 그림 한 점을 줘서 평화박물관 처음 문열 무렵에 그 그림 빌려다가 그 평화박물관에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누굴 변론했냐면 천상병 시인. 천상병 시인 잘 아시죠? 이제 이 천상병 시인 여기 새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요 빨간색은 요걸 그 다시 복각본이라고 하고 다시 찍은 거고, 요 오른쪽 게 이제 그 저 초판본인데, 초판본은 아마 무지무지 비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헌책방에 나오면은. 근데 이제 이 천상병 시인 그 재밌는 사연이 있죠.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이 큰 사진이 그 천상병 시인하고 대학 동창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 로 유명하잖아요. 아주 순진무구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무려 서울 상대를 나왔습니다. 어찌된 인연인지 하여튼 서울 상대를 나왔는데, 이 강빈군 한 분이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서울 상대 그때 조 교수예요. 조 교수고 이제 그런데 뭐 동백님 사건 다 아시죠? 그 동백님에 있는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취재를 했다 해서 이제 잡혀들었는데, 보통 이제 그 국내에 있었던 사람은 불고지죄도 많이 걸렸어요. 불고지죄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걸 신고 안 했다 하는 게 불고지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고지죄인데, 천상병 시인은 공갈 협박죄가 걸렸습니다.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강빈구가 저 북에 저 베를린 갔다 온 걸, 북한 대사관 갔다 온 걸 알면서 그걸 신고 안 하고 내가 너 그거 신고할 거야 하고 그 협박을 해서 돈을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진무구하게 생긴 이 천상병 시인이 공갈 협박범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천 시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돈으로 100원만, 200원만. 그러니까 이제 짜장면이 그때 한 3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한 뭐 만 원, 2만 원 그 뜯어가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야, 만 원만 줘서 그 막걸리 값 줘, 담배 값 줘. 그래갖고 이제 그 뜯어갔는데, 그걸 모아서 거금 3만 원을 삥을 뜯었다. 협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천상병 시인 그때 보면은 비유가 뭐냐면은 아이롱, 그러니까 이 다리미 있죠. 다리미 밑에 와이셔츠처럼 납작하게 해서 그때 그 중앙정보부 가서 고초를 겪은 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고생을 했죠. 정말 고생을 하고 풀려난 뒤에 약간 정신 이상, 정신병도 좀 생기고 해서 행렬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행렬병자도 이제 시립병원 어디에 입원을 해서 다 수소문을 했는데 천상병의 행방을 몰라서 천상병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란 시집은 유고집입니다. 유고집이란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의 글을 모아서 내는 거죠.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살아있을 때 유고집이 나온 아주 그 희한한 케이스인데요. 사진이 잠깐만요. 사진이 빠졌네. 이 천상병 시인을 알아본 분이 있습니다. 그
시립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앞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서 본 사람 같아.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천상병이고 천상병이는 죽었다. 그래서 시집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 천상병의 행방을 그 저 김진 뭔가 하여튼 그 의사이면서 수필가인 그 정신과 의사면서 그분이 발견을 해서 이제 다시 그 세상에 나오게 됐고 또 저 목순옥 여사 만나서 이제 귀천 그래서 이제 귀천에서는 뭐 소풍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으면서도 이제 뭐 소풍 아름다운 소풍 그 세상 아름다웠다고 전하리라 이제 그런 그 식구를 남겼죠. 그래서 이 천상병 시인도 변호를 했습니다. 통일혁명당 사건 여기 신영복 선생님 계시는데 여기서는 우리 박성준 선생님을 변호했는데 박성준 선생님 사진이 빠졌네요. 분명히 있는데 박성준 선생님을 변호했고 그 하여튼 통일혁명당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 한 건 아니고 또 신영복 선생님은 군사재판으로 따로 받으셨고 박성준 선생님 한명숙 총리의 남편이죠. 우리 길담사원도 하시고 성공회대에도 계셨고 평화운동 하셨던 박성준 선생님 변호했었고 그 다음에 이 유럽간첩단 사건이라고 김규남 공화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수 여긴 박대인이라고 돼 있는데 박노수입니다. 이분들 다 재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고문 조작한 사건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이 두 분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됐고 아마 집행된 게 7.4 남북공동성명 그걸 하기로 했으면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하면은 오히려 풀어줘야 할 텐데 박정희 신직서가 싹 죽여버렸습니다. 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사용소 한 30여 분을 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전후한식에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희생이 되셨고 나중에 이 한승원 변호사님이 구속되는 게 여기 김규남 의원이 사용된 걸 갖고 어떤 조사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그거는 사형제를 반대하는 거였는데 물론 이제 김규남도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분이죠. 근데 중앙정보부에서는 간첩을 위한 조사를 썼다. 그래서 이제 택도 없이 그걸 방공법으로 잡아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적 뭐 김재신이 나중에는 이제 좀 이상해지긴 했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에는 정말 독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재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유튜브에서 한 적이 있었고 김재신을 그 변호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김재신도 이 오적에 처음 실렸을 때는 사상계에 처음 실렸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재밌다 낄낄거리고 지나갔는데 이게 민주전선이라는 그 당시 신민당 기관지에다가 이걸 전문을 실었어요. 요 뒷면에 실은 거죠. 뒷면에 그래서 이제 오적은 방공법 위반인가 함석헌 선생님이랑 뭐 여러분이 이제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썼고 나온 거고 오적을 이제 하여튼 전문을 실었는데 신민당에 뿌리니까 이제 박정희 중앙정보가 화가 나서 김재하를 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지 사건이라는 건 71년도 그 대통령 선거를 치는데 그때 다리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여기 김상현 여기는 사진에 없네요. 김상현 그러니까 김대중의 오른팔이었죠. 난 아주 좋은 분인데 하여튼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고 김상현 그분도 따로 한번 다룰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조금 안 좋게 가긴 했지만 한국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아주 그 인품이나 역할이나 굉장히 훌륭했었고 안타까운 건 김대중하고 막판에 좀 사이가 틀어졌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김상현 씨 호가 후농인데 그러니까 김대중은 후광이고 여기 후농이었습니다. 후농을 품지 못한 게 참 그 김대중 대통령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두 분
사이가 김대중 김상현 사이가 아주 좋을 때였고 그 김상현 의원이 김대중 캠프의 좌장격입니다. 그 좌장격을 하면서 달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김상현 씨는 국졸 학력입니다. 학력이 가망끈이 무지 짧아요. 그러나 굉장한 지성을 갖고 있었고 아주 마당발로 그리고 비상한 기억력. 그러니까 그 전해지는 얘기는 김상현이 저 신민당 대의원 대회 같은 데에서 가서 여관에서 가면은 그 여관은 이제 사람들 모여 있는데 10m 전진하는데 2시간쯤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비상한 기억력으로 참 먼 시골에서 온 대의원 붙잡고서 그 자네 둘째 아무개가 요번에 몇 학년 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럼 그렇게 기억해 주는 거에 다 깜빡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인인데 그분이 달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제일 그 조선인의 한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일 한국인한 책도 편집을 해냈고 서승 선생이 그래서 이 김상현 선생 집에 하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단 사건이 터지는 게 서승을 통해서 김상현을 통해서 김대중을 치려는. 그리고 이 다리지를 반공법으로 거는데 다리지에는 누가 모여 있었냐면은 김대중의 홍보팀이 다 있었던 겁니다. 윤형두가 홍보 책임자고 그 윤재식이 홍보 책임자고 윤형두가 하여튼 그 자서전을 쓰고 있었나? 임중빈 선생이 자서전을 쓰고 있었고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서 이제 그걸 쫙 하고 있었는데 다리지를 때린 거죠. 근데 다리지 사건은 한성원 변호사가 그 변론을 잘 하셨고 또 목요상이라고 이름이 요상하죠. 목요상 판사가 또 용기를 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무죄를 받았고 요 목요상 판사고 요 잡아놓은 건 김종건이라고 이제 아주 그 악질이죠. 그 사법화동의 주역이었고 전두환 때 사정비서관을 했고 여기 그러니까 그 임중빈 씨 껑충하게 키가 큽니다. 그다음에 그 윤형두 사장, 윤재식 씨 이제 이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사회 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이라는 요 임중빈 씨의 논문 다지지에 실린 요 논문을 이제 그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김대중의 홍보팀을 묶어버린 거죠. 묶어버리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고은 선생 그 산민여에 보면 100여 건에 이르는 사건 가운데 단 한 번도 무죄로 피고를 풀어준 적이 없으시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무죄가 나왔죠. 다지지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1심 판사는 이런저런 시달림 끝에 결국 옷을 벗었다니까 아마 그 유신 때 잘렸죠. 제명할 받을 때 잘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사건 덕분에 그러니까 하여튼 피고인이었던 윤형두 형과 평생의 벗이 됐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시국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다지지 사건을 보시오. 전패는 아니다. 1승이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신 겁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한승원 변호사님이 굉장히 그 재담을 잘하고 유머가 있어서 법정에서 이제 아주 폭소가 터지게 만든 게 그 신문 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판 기소 자체가 또 워낙 엉터지였는데 남산 부활절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활절에 거기서 시위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플래카드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유인물 제대로 나눠보지도 못하고 거기 뭐 부활절 예배는 예나 지금이나 할머니들이 많이 갑니다. 할머니들 모아서 무슨 데모를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인물을 풀리려다 유인물 살포 미수 사건인데 그걸 갖다 내라는 모델라고 뻥튀기를 해버린 거예요. 유신 직후에 보안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재판을 하는데 그러면은 부활절 예배에는 뭘 갖고 왔습니까? 찬송가하고 성경 갖고 가죠. 예배에 참석할 때 흉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흉기 없습니다. 아니 그럼 성경과 찬송가로 내란을 일으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우리가 전해 듣기에는 조금 과장이 있는데
검사가 신문을 하다가 공소장을 읽다가 킥킥 웃었다. 우리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권호경 목사님 만나서 보니까 그 검사가 웃은 건 아니고 그런데 방청석에서는 계속 키득키득 했었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승훈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 굉장히 재밌게 법정에서 이 사건은 무죄는 안 났지만 뭐 나중에는 무죄가 났죠. 뭐 하여튼 2심을 안 했든가 하여튼 뭐 그러니까 1심만 해놓고 굉장히 오래 끌다가 뭐 그러니까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인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발표할 땐 문인간첩단 사건인데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간첩은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세게 가고 또 보안사가 워낙 무리를 한 게 분명하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슬그머니 뺀 겁니다. 이호철, 임헌영, 김우종, 그다음에 정을병, 또 그 장병희. 그래서 이제 장병희 씨만 반공법이었고 나머지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걸렸는데 한양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한양이라는 잡지가 일본에서 나온 잡지인데 이 잡지는 우파 문인들이 더 많이 썼습니다. 글을. 그러니까 그 뭐 여기서 그 저 제일동포 잡지의 특성상 뭐 진보 보수 그리고 또 그때는 진보 보수의 구별이 또 지금처럼 이렇게 확실한 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문인들을 가릴 것 없이 한국 문인들 불러서 제일동포로서 돈을 번 분들이 원고료 두둑히 주면서 아마 무슨 불고기집을 했나 하여튼 그래서 그 민단계입니다. 총연계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안사가 그때 일본 통들이 많았어요. 그거 언제 한번 따로 그 보안사와 일본 간첩 그거 이제 한번 따로 좀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한승훈 변호사님이 또 그 문인들을 많이 동원을 했고 문단을 친 사건이었는데 문인들이 기꺼이 많이 나서줬습니다. 보수적인 문인들 대표적으로 구상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뭐가 컸냐면 박정희의 술친구예요. 5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 종군 문인단하고 박정희는 육군본부 작전국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부터 아주 친한 술친구가 돼서 그 관계가 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상 시인이 박정희랑 친하다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구상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은 중앙정보부가 공작을 할까봐. 그러니까 구상은 방청객으로 왔다가 아마 한승훈 변호사님하고는 얘기가 됐었겠죠. 재정 증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에 나온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증인 신청을 하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그럼 중앙정보부가 끼어들 틈이 없죠. 그래서 재정 증인으로 나서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현현 선생, 그 손소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문단에 이제 문단 정치에서 보면 조현현과 김동리가 있었는데 김동리는 직접 안 나오고 김동리의 부인인 손소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 왼쪽 안은 누굽니까? 서정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그 저 증인들을 끌어낸 거죠. 그래서 사건도 워낙 컸고 이 사건이 그러니까 긴급 조치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문인들이 그땐 지금은 이제 그 민족문학 작가회의였다가 한국 작가회의가 됐지만 처음에 자유실천 문인협의회였습니다.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를 만들면서 성명을 냈던가 그럴 거예요. 그 저 긴급조치 1호 4호가 선포되고 난 1호 선포된 직후에 1호 2호 선포된 직후에 그러니까 4호 아직 나오기 전에 그랬더니 이제 문인간 접단 사건을 일으켜서 문인들 그 성명 내는데 이제 했었던 사람들을 보안사가 다 잡아들인 사건인데 그 사건에 이런 좀 보수적인이지만 그 문단에서 최고 지위와 영향력에 있는 문인들이 다 나온 거고 아마 이거 끌어내는 건 한승훈 변호사님이니까 또 그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에서 이제 김우종 교수가 이제 풀려났을 때 한승훈 변호사님, 윤형도 씨, 이병림 변호사님 계시네요. 이병림 변호사님, 신상훈 구중서라고 그러네요. 이상도 교수가 어디 계신가? 이분 아닌 것.
예, 하여튼 한성근 변호사님이 여기 한양지 잔뜩 쌓아놓고 그 변론하고 계시죠. 예.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이 터져서 이제 군사법정이 세워졌죠. 이때 이게 이제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한성근 변호사님이 변론하는 모습인데 피고인들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군복 입은 사람들은 다 얼굴 딱 보면 알겠어요. 차규헌이라고 12.12 때 그 활동했던 놈, 그 다음에 그 윤성민이라고 12.12 때 그 윤성민이가 그때 누구도 나왔나? 이성민이가 했나? 저 그 육군본부에서 계엄령을 저 전두환을 처음에 막으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그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세훈하고 요거 끝난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됩니다. 그다음에 이진우라고 이제 아마 당시에 법무차관인데 전두환 때 민정당 그 저 정책회의장 청와대 정무수석 뭐 그런 거 지낸 사람일 겁니다. 한성원 변호사님 여기 계시고요. 그때 법정에서 이제 또 재밌는 일이 있었네요. 이미경 의원 아시죠? 오선 서대문인가 은평인가 은평이죠. 은평에서 그 오선 의원을 했는데 여기 이제 김동완 목사님이라고 민주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 이제 심판관이 물어봤대요. 이 위험한 일을 같이 하는 게 저 이미경이 당신 애인 아니요? 했는데 아닙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한마디를 더 붙였대.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 군사법정이 이때 그 김지하 재판 때는 그 뭐라고 썼냐면 김지하의 표현이에요. 시인다운 표현인데 법정에 칼이 서 있었다. 여긴 지금 잘려서 안 나옵니다만 착검한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정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는데 이때만큼은 아주 그 폭소가 터졌다고 그럽니다. 예, 단상단하가 일치해서 폭발적으로 웃은 적은 없었다. 근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했는데 희망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변호사님은 김동완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이미경 의원님은 어디서 뵀더라 얼마 전에 한번 뵀는데 예,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그 내라는 모 사건 한성훈 변호사님이 이제 말려드셨잖아요. 근데 그 일찍부터 저 김대중 대통령을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 김대중 대통령을 잡아들이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원상회복 주장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라는 건 납치 이전 상태로 돌려놔라. 일본에 와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라. 그 요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느라고 그 67년 사건하고 71년 사건. 그러니까 67년 사건이면 이게 74년, 그러니까 7년 묵은 사건이죠. 선거법 그냥 캐캐 묵혀놓고 선거법이라는 게 대개 그렇죠. 선거할 때 이제 뭐 서로 공방 있고 하다가 선거 끝나면은 대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는 건데 그 사건을 다시 갖고 꺼내온 겁니다. 꺼내와서 형사재판 받느라고 일본에 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해놓고 이제 괴롭힌 건데 그 사건에 이제 변호인으로 요건 아마 동교동에서 나오는 거 같고 요거 김옥도 씨 같죠? 하여튼 뭐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 요 사진을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인해서 한승원 변호사한테 드린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계시고 그 여기 박세경 변호사, 유택형 변호사, 유택형 씨는 국회의원 한번 했죠. 박세경 씨도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승원, 이택돈도 국회의원 했고 이제 뭐 그런 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 무렵에 이제 이희호 여사 모습이고요. 이거는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때 변호사들이 릴레이 광고를 했습니다. 릴레이 광고를 하는데 아마 그 황인철 변호사, 성우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서 제일 가깝게 지내던 두 후배하고 이제 같이 세 분이서 이 광고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병림 변호사님 이분이 아주 참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대한변협회장도 지내시고 시국 사건, 그러니까 변협회장을 두 번 지냈어요. 그리고 민주회복 국민회의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 대표위원이셨습니다. 대표위원인데 이분을 이제 중앙정보부가 의뢰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홀로 되신 다음에
그 자주 가던 일식집 거기에 이제 그 주인하고 좀 정분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은 여주인은 별거 상태. 그러니까 남편은 사라졌고 별거 상태로 그 돼 있었는데 이제 중앙정보부가 그 관계를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호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이혼을 안 한. 뭐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선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꼬드겨서 간통으로 고소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놓고 그걸 협박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 대표위원을 사직하면은 간통죄 없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이병민 변호사가 무슨 얘기냐? 간통죄로 걸리는 건 내 개인이 걸리는 거고, 이건 공적인 건데 내 개인적인 문제도 그 공적인 거취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중정의 협박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병민 변호사님이 좀 그러니까 망신을 주는 간통죄로 잡아들여서 그렇게 됐는데 이때 저 한승원 변호사님하고 이돈명 변호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만나보니까 이 그 고소한 남편의 아버지가 굉장히 건실한 분이고 알만한 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설득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헤어진 지가 오래되고 남남된 지가 오래됐는데 중앙정보부에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간통죄는 고소를 취하면은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명림 변호사님이 구속됐다가 이제 풀려나긴 했는데 이 비밀영장으로 구속하고 뭐 아주 이제 쇼를 다 했죠. 그때 한승원 변호사님이 그 저 이병림 변호사님의 변호를 맡으신 거예요. 선배 대선배 변호사인데다 민주운동 같이 했으니까 그랬더니 한승원 변호사까지 연행을 해갔던 겁니다. 이병림 변호사의 이제 그 변호를 맡지 마라 무슨 얘기냐 변호사가 선배 변호사 일인데 이제 그랬다가 하여튼 연행했다가 이제 뭐 이걸로 잡아가둘 수는 없으니까 변호사가 변호사건 수임했다고 잡아가둘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지하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근데 김지하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제 김지하가 어떻게 됐냐면 긴급조치 그러니까 오적 사건은 좀 흐지부지 됐어요. 엄하게 처벌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긴급조치 사건에 이제 된통 걸렸죠. 된통 걸려서 정부에서 표적을 삼았고 더군다나 뭐가 있었냐면 김지하를 일단 풀어줬습니다. 75년도에 유신 찬반 국민투표를 해서 박정희가 70몇 프로 이제 찬성이 나온 다음에 인심을 쓰면서 자 봤지 민주화운동 하던 놈들 떠들지만 내가 관용을 베풀어서 너희들 풀어줄게 해서 인혁당 사건 관련자 말고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랑 뭐 다른 사건 관련자들 풀어줬어요. 그런데 풀려난 이 김지하가 고행 1974라는 글을 썼고 전 이 글을 읽었을 때 느낌 제가 그러니까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던 그 겨울방학인데 지금도 이 동아일보를 받아서 이거 처음 읽었을 때 그 덜덜 떨리던 그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글을 참 잘 썼어요. 아주 짧은 글 속에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는지가 정말 쫙 그림이 그려지는 하재환 씨를 만나서 몇 마디 아주 짧게 몇 마디를 나누는데 거기에 그 완전히 이제 고문에 짓이겨진 그 모습을 생생하게 아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혁당 관련자들의 고문 문제가 이제 아주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여기 이제 이게 박정희가 문공부 순시를 했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크를 안 썼는데도 문이 닫혀 있는데 박정희 목소리를 밖에서 기자가 다 들을 정도로 박정희가 악을 썼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문공부하고 법무부를 깐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장관 황산덕이는 나와서 인혁당 사건 석방 요구한 놈들은 반공법으로 엄단하겠다. 인혁당 석방 요구를 제일 세게 한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지하였죠. 그래서 김지하를 반공법 위반으로 이제 걸어놓고 이게 안기부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이 김지하는 공산주의자다. 뭐 자필
그 서명 옥중수기 뭐 하여튼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쫙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가게 되고 여기 이제 그이저 한승원 변호사가 구속돼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구속됐는데 뭐냐면은 그 여기 권종근이가 부장판사네요. 권종근의 손녀가 자기 할아버지를 시절에 그 얘기를 또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그러나 나름 솔직하게 그 할아버지 유신 판사였던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과 손녀로서의 갈등을 담은 글을 썼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그 한승원 변호사는 구속이 돼서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고 같은 신문에 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죠. 기피 신청은 그러니까 원래는 변호사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홍성훈 변호사가 그 회고록에다 썼어요. 변호사들도 겁이 날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했다. 물론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저 기피 신청 기각이 됐습니다만 이때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기소장을 변경한 거예요. 근데 반공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누범은 사용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김제한테 그 사용 조항을 적용을 시키니까 야, 그 김제를 진짜 죽이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아마 김제 다룰 때 그 김제 사건 다룰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변호인들도 걱정을 하고 또 이게 일부에서는 오해를 낳았죠. 그 김재현을 희생양 만들려는 거 아니냐 가족이나 뭐 박경린 선생이나 그쪽에선 그랬고 그 이제 하여튼 전 그거는 오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에서 좀 그 떠돌던 얘기가 와전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승원 변호사가 김지하의 변호인으로서 주되게 활동을 했는데 김지하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한승원 변호사를 구속을 시키고 남은 변호사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게 양심선언도 하고 뭐그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그때는 진짜로 김지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고 겁을 먹고 싸울 때였습니다. 한승원 변호사님은 당신이 구속이 돼버린 거죠. 구속이 됐는데 인혁당 사건은 이제 사형을 시켰고 집행이 되고 강신옥 변호사 변론하다가 구속이 되고 그러니까 한승원 변호사만 구속된 게 아니고 강신옥 변호사도 그때 이제 강신옥 변호사는 법정에서 거의 법정 구속.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죄가 있느냐, 뭔 잘못을 했느냐. 내가 변호인이라서 변론을 하고 있지만 나도 학생이었으면 피고석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재판 끝난 다음에 잡아다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다음번 재판부터 진짜로 피고석에 앉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호사가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병린 변호사 그때 협박당하고 김제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고 그래서 한승원 변호사님이 이제 당신이 그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그 죄인이 돼서 피고인석에 있는데 이 사건으로 제일 피해를 본 게 진두현 사건 피고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진두현 사건은 이것도 이제 한번 좀 따로 다뤄볼 만한 그리고 최근에 진두현 선생을 마석에 모셨습니다. 마석에 그 묘지 차지 잡고 할 때 이제 뭐 제가 조금 그 중간에 왔다 갔다 이제 신부름도 좀 하고 그랬는데 진두현 선생의 그 변호인이 이병린 한승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여기 보면은 이병린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5월 14일 그러니까 간통 사건 터지고 구속돼서 석방된 다음이지만 뭐 이병린 변호사가 그러니까 김천으로 낙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진두현의 변호인이었는데 사임계를 냅니다. 그리고 한승원 변호사님은 그 여기 이제 보면은 이병린 홍성우가 있고 한승원은 3번 김태열 사형당했어요. 김태열의 국선이고 5번, 8번, 10번 황경주, 최성민, 조일록의 그 사선 변호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뭐 한성원 변호사님도 구속이 되니까 뭐 사임할 수밖에 없죠. 여기 이제 그래서 변호인 선임계 여기 최성일, 조일록 또 이혜순이라고 썼나요? 그 하여튼 그 이제 한성원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쇄를 했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조사라는 요 글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한성원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구속시킨 사유가 여기 이제 남북 공동 성명이니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방공법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사용자 일반을 다룬 거긴 하지만 김규남의 뭐 김자도 안 나옵니다. 사용자 이름, 뭐 간첩 이름을 직접 거론한 거 아니지만 뭐 남북 공동 성명 얘기가 나오고 사용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엮어갖고 이제 하여튼 억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할 때 이제 한성훈 변호사님의 고시 8회인데 고시 8회가 인원이 많아요. 그 고시 판검사가 부족하다 해서 왕창 100명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은 피고인도 고시 8회, 판사도 고시 8회, 검사도 고시 8회, 변호인도 고시 8회. 뭐 그렇게 8회들끼리 이제 아마 항소심 판사가 8회였을 거예요. 단독 판사는 그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성훈 변호사 위장시대의 증언 여성동화에 실렸었고 위장시대 이건 여성동화에 실린 겁니다. 아니 그 위장시대의 증언에서 이제 복사한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거고 한월문고에서 이제 초판이 나왔다가 출판사가 폐업 상태에 들어서 법무사에서 다시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표지가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나와주신 분들 그러니까 안수길, 유주현 조선총 독보 쓴 유명한 그 소설가죠. 그리고 이현영 선생 다시 나왔고 강원영 목사, 홍윤숙 선생, 또 이우정 교수님 그리고 또 비경구가 아니라 이거 고치지를 못했네요. 그 교정을 이게 OCR 돌려서 하는데 OCR이 서로 쓰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교정 본다고 해놓고 안 봤네요. 예. 이제 한성훈 변호사님의 변호사 잘리고는 전 변호사가 된 겁니다. 한 번 변호사면 영원히 자격증 같은 건데 전 변호사가 돼갖고 이제 출판사 삼민사란 걸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출판사 등록을 또 잘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유가 서정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부인 이름으로 어렵게 이제 그 출판사를 찾았고 책들을 내는데 이제 주요 필자는 누구였습니까? 피고인들. 당시한테 신세 졌었던 양반들이 이제 주로 피고인이 되고 김동길 그 교수 뭐 나중에 이제 극우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그 활동을 했고 인기 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김동길이라든가 또 한성훈 변호사님의 자기 책도 내고 또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나온 걸 거고 뭐 김재준, 김성식, 장을병 뭐 이런 분들 그 책들 함석원 그 선생님 책들 이런 걸 내서 출판사가 아주 잘 된 건 아니지만 또 그럭저럭 운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성훈 변호사가 이제 출판사 사장에서 다시 변호사가 될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상현 의원입니다. 윤형두 씨 아마 출판사 직원들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변호사 간판을 걸었을 때인데 김상현 의원이 왔고 그 이영희 선생님 그리고 저 한성훈 그 변호사님 부부 김성자 여사님이고 윤형두 교수 그다음에 장을병 이상두 이제 그 뭐 다들 피고인 뭐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그 이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변호사 복권을 축하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성원 변호 그러니까 김상현 의원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님 덕분에 2년 동안 국비장학생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국비장학생이라는 거 감옥에 있었던 거 국비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동안에 공부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악담이 진일보에서
한 변호사가 변호한 사람 치고 징역 안 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형도 그 단일지 사건만 그랬지 나머지는 다 감옥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와 웃고 넘어갔는데 좀 너무 이제 자주 하니까 한 변호사님도 이거 방어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징역 가면서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 한 놈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 다 와 웃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변호한 사람 치고 석방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만기 석방으로는 다 나오잖아. 한승원 변호사님이 이렇게 재담을 잘 하세요.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은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8년 만에 부활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질 않냐. 예, 한승원 법률사무소도 이제 이번엔 태평로에 내셨네요. 요거는 근데 사모님도 유머 감각이 대단하세요. 아마 한승원 변호사님하고 살다 보면은 유머를 안 쓰실 수가 없을 텐데 이 편지 정리하다가 깔깔 웃은 건데 뭐냐면 편지를 썼는데 뭐냐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봉투에다가 쓴 겁니다. 그 여기 이해동 목사님 독일에 계실 때 그 편지를 정리해서 제가 저 책을 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출근하신다고라고 썼는데 그 밑에 지운 거 보이시죠? 출근한답시고 그런데 지우고 하신다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죠. 이게 잘못 쓴 걸 고친 게 아니라 일부러 이제 아마 아이고 출근한답시고 하다가 고쳐서 하신다고 이제 그러셨고 요게 이제 그 유명한 개파 모임입니다. 이게 그 3, 4년생 개떼들 박현채 교수님 일찍 돌아가셨죠. 제일 먼저 돌아가셨고 이해동 목사님, 한승원 그 변호사님, 조화순 목사님은 유일하게 여성인데 제일 사나운 게 조화순이야. 암캐가 제일 사나워.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제가 박현채 선생님한테는 못 들었습니다만 저 한승원 변호사님, 이해동 목사님, 저 김중배 선생님한테는 다 증언을 들었는데 조화순이 제일 사나운 개 같다. 다 세 분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중에 박현채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 한승원 변호사님은 돌아가시고 이해동 목사님, 조화순 목사님, 김중배 선생님 지금 다 계십니다. 이제 김중배 선생님이 건강이 제일 좋으시고 조화순 목사님은 조금 치매기가 있으시다고 그러고 이해동 목사님도 요새 다리가 좀 안 좋으셔서 바깥 출입을 뭐 하시긴 하시는데 좀 힘들어하십니다. 그다음에 요거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 개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쓰신 편지에 보면 개들은 한 번도 못 만나는 모양입니다. 우리 집 개가 너무도 바쁘다 보니 한승원 변호사님을 우리 집 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김대중 그 내란모 사건 때 이제 재판을 받는데 두 부류가 육군교도소도 간 부류가 있고 그 또 서울구치소도 간 부류가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남은 사람들은 기헌법 위반 그룹인데 이제 한승원 변호사님, 서남동 김종환, 이해동 김윤식, 한한상 유인호, 송건호, 이효철, 이택동 김노경이 기헌법 위반 그룹이고 육군교도소가 김대중, 문익환, 이문영, 이춘호, 고은태, 고은신입니다. 김상현, 이신범, 조성우, 이해찬, 이석표, 송기현, 설훈, 심재철 등이 내란모 그룹이다. 아이고 여기 보니까 조성우, 그다음에 송기원, 뭐 젊은 층인데 이제 세상 벌써 떴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재판이고 여기 그 김대중 대통령, 문익환 목사님, 이문영 선생님, 조성우, 이춘호, 그다음에 고은 그리고 저 우리 한승원 변호사님 계십니다. 나머지는 얼굴들이 좀 가려서 잘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그 이분이 여러 교도소를 거치셨는데 여자 교도소 빼놓고는 다 가봤다. 그래서 김천 소년교도소 왜 소년교도소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편지에 보면 김천소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김천소년이 누구야 했는데 보니까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나오고 아마 김문태 의원도 김천에서 출소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 손가락의 인권. 왜냐면 이제 지문날이 문제 일본 그 지문날인데 여기 이제 그 어디 갔나? 그게 빠졌네요. 그 지문날인 그걸 쓰면서 어디 앞에 있었나? 그 아니 편지가 어디 있었는데 저 뭐냐면 지문날인 때문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은 제일 동파가 도장 하나 찍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열 손가락 지문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열 손가락 지문을 찍은 처지에 일본 가서 왜 지문 하나 찍냐? 뭐 이제 변명을 하지만 우리는 모든 국민이 열 손가락을 다 찍는 거고 일본에서는 제일 조선인만 찍으니까 차별이라면 차별이라면이 아니라 큰 차별이긴 하죠. 그런데 인권 전체 수준을 놓고 본다면 열 손가락 지문 찍는 나라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제일 높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허병선 목사님도 더 하셨는데 개사곡 노가바라는 게 있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그 저작권 침해. 이게 이제 무죄를 받았다가 뒤집혔어요. 대법원 올라가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상고심에 가서 뒤집혔지만 하여튼 노가바 무죄를 받아냈었다가 참 그렇고 요거는 이제 이영희 선생님 구속되셨을 때,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이제 아마 모여서 회의하는 것 같은데, 여긴 홍성호 변호사, 그다음에 한승원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박영일 변호사고 이분은 박성무 의원 같기도 하고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 나 박성무 의원이신가? 하여튼 그때 국회의원이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영희 선생님 부부 윤영재 사모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아마 수사과 인권 현황이라고 하니까 변호인 접견인데 사복을 입으셨네요. 그래서 부인도 계셔서 어디 한겨레 신문사인가 했더니 뒤에 보니까 수사과 인권 현황. 아마 그러니까 구속 중에 이게 수사과. 그러면은 이게 어딜까요? 경찰서일까요? 검찰에는 수사과라는 명칭을 안 쓰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승환 선배 이재화라는 이름으로 나온 항일무장 투쟁사. 이게 이제 90년입니다. 제가 89년도에 미국을 갔고 그해 11월인가 하여튼 사건이 터져서 승환이 형 돼서 고생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김대중 씨와 같이 김종환 한한상 선생님인가요? 그리고 문동환, 김대중, 이희호, 한승원 이분 잘 모르겠네요. 누군가? 그리고 예춘호, 이해동 목사님 그렇게 아마 이 동교동 쪽에 과 가까운 제야 인사들이 이제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유원호 씨, 문익환 목사님 방북 사건 때 이제 구속됐던 유원호 씨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한승원 변호사님하고 또 이해동 목사님 사모님 이제 그렇게 방문하신 것 같네요. 한승원 변호사님이 이제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서 감사원장 맡으셨고요. 그러니까 검사 생활하다가 64년 5년쯤에 그만두셨으니까 한 23년 만에 이제 공직을 다시 맡으셨고 그래서 존경받는 감사원장이셨고 이제 물러나신 다음에 2022년에 3년 반이 됐네요. 3년 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연세가 87세였으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조금 일찍 가신 셈이죠. 일찍 가신 셈이고 그러니까 마른 체형이고 건강하셨기 때문에 장수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가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됐고, 이분이 전북대학을 나오셨어요. 전북대학을 나와서 전북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그 아마 출신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서 그 도서관이 한승원 도서관으로 최근에 그 아마 11월 달일 거예요. 지난달이나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승원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일정이 맞았으면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가보지는 못했고 언제 전주 가면 한번 들러봐야겠다 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승원 변호사님 일생을 이렇게 이제 한번 둘러봤습니다. 우리 그 인권 변호사 1세대도 정말 그 수많은 사건에 그래서 한승원 그 변호사님의 그 변론실록이 7권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원재료를 영인해서 내지는 않았지만 그 중요한 그 공소장 그리고 저 사건의 주역 이제 피고인의 어떤 그 이 회고록이랄까요? 예, 그런 것까지 실려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가 되고 저희 반환법 행위자 열전 만들 때도 여기 그 한승원 변호사님이 맡았던 주요 사건들이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살아계실 때 조금 더 가르침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반환법 하느라 한답시고죠. 한답시고 하느라고가 아니라 한답시고 사실 그 그래서 일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찾아뵈면서 얘기도 좀 듣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지금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찾아뵙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쭤봤으면 좋을 텐데 그거 여쭤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처음에는 우리 고문으로 다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렇게 한승원 변호사님의 생애를 훑어봤고요. 오늘 녹화도 했기 때문에 뭐 저 댓글 읽어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환법 행위자 열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1, 2, 3, 4권 먼저 낸다고 했는데 원고를 드디어 한 번을 끝내고 출판사로 넘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아직도 손볼 건 무척 많지만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서 이제 어디서 딱 잘라서 중단을 해야 하는데 보면 또 나오고 보면 또 나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 고비는 넘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면은 8권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지금 4권 내는데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도 익숙해지고 출판사도 또 이제 틀이 잡혀가니까 뭐 뒤에 8권은 지금 처음 내건 만큼 고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뭐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후원을 부탁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